안녕하세요. 이제 지금부터 재정학을 이제 공부할 텐데요. 일단 교재는 우리 정병렬 교수님이 쓴 재정학 연습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책으로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정은 어떤 거냐? 재정학은 경제학이요, 경제학인데 이게 경제학과 학생들이 1학년 때 경제학 원론을 듣고요. 이제 2학년 때 미시경제학, 거시경제학, 그다음에 3학년 때 재정학을 듣게 돼요. 그래서 재정학은 당연히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기본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전개가 돼야 이론을 전개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미시경제학과 거시경제학 중에 이 재정학은 응용 미시경제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 있고요, 경제학에서 거시경제학이 있고 이 국제경제학이 있는데, 이 국제경제학은 사실상 우리가 크게 논의하지 않고요. 이 거시경제학이 거의 90%를 차지하고 거시경제학이 약 1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 재정학을 공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경제학적인 이론적인 바탕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재정학 수업에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여러분들 경제학을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재정학을 위한 어떤 기초 경제학이거든요. 재정학을 위한 기초 경제학이 있어요. 경제학이 있는데, 이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은 교재로 얇은 교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을 있고 강의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무료로 강의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의는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이니까 이건 그냥 슬쩍 넘어가도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 그 자체가 재정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거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이런 얘기 기초경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료니까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 자체가 재정학이에요, 지금. 재정학이니까 이 강의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배움 출판사에 거기 무료로 강의가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강의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자, 수업 진행하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 알았다는 가정하에서 제가 논의를 전개할 거라고요. 이건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경제학 자체가 이 수학이다 보니까 수학적인 또 기초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기초 경제 수학이 좀 필요하게 되는데, 아무튼 기초 경제 수학은 이 경제 수학도 수업 시간에 논의를 전개를 할 수가 없어요, 시간 제약상.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을 수강하시면 거기에 기초경제 수학이 어디서 이게 나온다라고 이게 나올 거예요, 아마. 기초경제 수학은 제가 공무원 강의에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도 무료로 강의가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시간 20분 정도 투자를 하시면 이것도 수강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타 학원이라 좀 그렇지만 아무튼 공단기라는 학원이 있어요. 거기에 7급 공무원 보시면 거기에 기초 경제 수학 있어요. 제 이름 치면 신경수 제 이름 치면 기초 경제 수학 있거든요. 이것도 회원 가입하게 되면 무료로 강의 수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 반드시 제발 부탁합니다. 반드시 듣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중간중간에 언급을 하겠지만 이게 자세하게 언급할 수 없어요. 시간 제약상에서 이것을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오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그럼 재정학은 어떻게 구성이 되느냐? 재정학은 이제 기초 경제 수학을 강의 들으시면 재정학을 위한 기초 경제학을 수강하시면 거기서 잘 언급이 되어 있지만, 이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국가의 나라 살림이에요. 나라 살림을 연구하자는 게 바로 재정학이거든요. 가게는 소비자 역할을 담당하고 기업은 어떤 생산자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데, 이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시장에서 만난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만나는데 그 시장에서 만나서 시장의 효율성을 달성하게 되면 괜찮겠지만 시장의 비효율성을 처리할 수가 있다. 이걸 우리는 시장 실패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시장 실패가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정부 개입이 정당화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나라 살림, 국가의 나라 살림을 재정이라고 해요. 그걸 연구하자는 게 바로 재정학입니다. 재정학 또는 공공경제학 그런 표현도 써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재정학은 다른 과목들은 여러분 다른 과목 공부하고 있잖아요. 상법, 세법 공부하고 막 그러잖아요. 회계학도 공부하고. 그러면
좀 1장에서는 굉장히 기초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점점 어려워지잖아요. 재정학은 그렇지 않아요. 1장부터 어려워요. 어떻게 보면 1장이 제일 어려워요. 1장이. 이게 1장 파트가 후생경제학 파트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 후생경제학 파트는 미시경제학 그 마지막 응용미시 파트, 마지막 파트거든요. 그래서 앞에 있는 어떤 소비자 이론과 생산자 이론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면 이 후생경제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1장부터 어려워요. 1장부터. 당연히 기초경제학을 반드시 수강하시고 오셔야 돼요. 반드시. 제발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수강을 하시고 오셔야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그 정도로 하시고요. 바로 이제 이론적인 내용으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거기 제 1장 나와 있죠. 재정학의 기초가 나와 있어요. 재정학 기초 해갖고 여기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살펴볼 내용이 필요 있으니까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거기 재정학의 개념 및 주요 내용 나와 있어서 그 박스가 하나 나와 있죠. 재정학이란 한번 읽어볼게요. 재정학이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 공공부문, 정부죠, 정부. 공공부문의 경제적 기능과 역할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는 경제학이죠, 경제학. 경제학 한 분야이다 나와 있어요. 그 주요 내용 해갖고 쭉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중요한 건 아니고요. 자, 한 장 넘기셔서 있잖아요. 공공부문의 어떤 특징 및 기능들이 나와 있죠. 첫 번째가 공공부문의 특징이 나와 있는데 이 특징은 바로 민간 부문, 우리 민간이라고 하는 것은 가계 기업,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이 어디서 만나? 시장에서 만난다 그랬잖아요. 가계 기업 대비, 그러니까 민간 부문의 대비 공공 부문의 특징이라는 뜻이에요. 공공 욕구를 충족하는 거죠.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부가 도로를 닦아, 그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 정부가 댐을 건설해, 또 공공 이익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공공 부문을 충족하고 강제성 있죠. 야, 너 군대 가라. 야, 너 세금 내라. 강제성이 대제되어 있다라는 얘기고요. 세 번째, 계획성이죠. 계획성. 예산을 짜서 집행하게 되는 거잖아요. 엄격한 계획성 하에서 공공부문의 어떤 지출이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고, 화폐경제적 특징이 다 당연하죠. 정부가 세금 거둘 때 우리한테 돈으로 걷고 그걸 돈으로 지출한 거기 때문에 모두 화폐 흐름을 소반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이 정치적 측면이에요. 그렇죠. 힘의 논리가 적용된다. 즉 뭐냐면 정치 역학적 논리가 적용된다. 정부, 여당의 입김이 다 들어가게 돼 있다. 예산안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민간 경제와 공공 경제 특징 해갖고요. 표로 분리가 되어 있죠. 표로 한번 읽어볼게요. 주체, 민간 경제는 가계기업, 그다음에 공공 경제는 정부, 공공 부분, 그다음에 민간 경제는 목표가 뭐라? 개인 욕구를 충족하는 거지만 공공경제는 공공요건을 충족하는 거다. 그리고 민간경제는 자발적으로 교환하죠. 아, 내가 돈 줄 테니까 나한테 음료수 하나 줄래? 자발적으로 교환을 해서 서로 이득을 얻게 되는데 공공경제는 그게 아니다. 강제적인 집행이다. 강제성을 띠고 있다. 야, 세금 내라. 너 군대 가라. 뭐 이런 거도 의무교육 받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민간경제는 경제적 측면만을 고려하지만 자, 공공경제는 경제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 정치 동그라미, 정치적 측면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민간경제에서 이제 개별적인 보상이 주어지죠. 자기가 아까 음료수를 구입했다. 그 음료수를 통해서 어떤 개별적인 어떤 이익이 보상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음료수를 파는 생산자는 그 물건을 팔아서 또 뭔가 이득을 얻게 된단 말이에요. 개별적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지만 공공경제는 일반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도로를 닦았다. 모든 사람이 그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어떤 보상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고, 민간경제는 회계원칙, 일단 별표 한번 쳐볼까요? 회계원칙, 거기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하게 된다. 그래서 양입 제출 나왔죠. 양입 제출, 양입 제출 이렇게 나왔어요. 한자로 나와 있죠? 양입 제출.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한 달 동안 얼마를 벌었어. 얼마를 벌어갖고 일단 번 거, 수입. 이걸 갖고 이 수입을 갖고 내가 어떻게 쓸 것이냐. 어떻게 쓸 것인가. 얼마 쓰고 저축은 얼마큼 하고 미래를 위해서 양입 제출. 즉 수입을 근거로 지출을 결정하는 거지만 공공경제는 그렇지 않죠. 공공경제는 양출 재입 나와 있어. 양출 재입. 공공부문은 정부가 1년간의 예산을 짜죠. 어디에 쓸 것인가. 먼저 지출을 짠 다음에 그걸로 세금을 걷는 거. 그걸 바탕으로 세금을 걷는다. 그게 양출재입이다. 그렇죠? 그다음에 수지관계 보면
민간 경제는 어떻게 돼요? 이익의 원칙이죠. 민간 경제 남겨야 돼요. 내가 노후 대입을 위해서 내가 지금 한 달간 소득이 발생을 했다. 한 달간 100이라는 소득이 발생을 했다. 다 쓰지 않죠. 노후를 대비해서 이게 남겨놔야 돼. 뭔가 잉여가 남아야 돼. 잉여 원칙이지만 여기는 수지 원칙이죠. 공공경제는 남기면 안 돼요. 다 써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세금을 남기면 담당 공무원이 어떻게 된다? 뭔가 처벌을 받아야 돼요. 왜냐? 아니, 국민에게 필요 없는 부담을 왜 네가 부담을 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냐면, 조세 정책에 실패한 것으로 인식된다. 그 얘기예요. 수지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12월이 열기 막 그러잖아요. 예산안이 남았어. 그걸로 뭐 해? 그냥 남기면 어떻게 돼? 남기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야, 우리 부처가 지금 필요한 돈이 지금 10억이야. 해갖고 집행을 했는데, 8억이 열심히 비용 절감해갖고요 8억만 들었어. 그럼 2억이 남았단 말이야. 2억이 남았어.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자, 민간 경제에서는 어떻게 된다? 10억이라는 어떤 그 자금을 열심히 비용 절감해갖고요 8억만 썼어. 2억을 남겼어. 오, 훌륭해. 하지만 공공부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8억만 들 돈을 네가 예산안을 10억을 짜갖고 국민한테 2억만큼 추가적인 어떤 부담을 준 거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처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자기 자신의 부처의 예산을 극대화하는 게 목적이거든요. 예산을 극대화한단 말이야. 예산을. 그런데 지금 예산이 좀 커져야 입김도 세진단 말이야. 부처의 어떤 입김도. 근데 이제 8억을 아꼈어. 니네들 말이야. 8억 갖고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데 그 다음 회계년도에 예산안을 8억만 책정해 준다는 얘기야. 열심히 딜을 해서 8억만 필요하는데 왜 10억을 달라고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2억은 다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갖고 12월에 열기 남은 돈을 갖고 뭐야. 쓸데없는 보도블록 새로 깔잖아요. 그 얘기거든요. 그게 수지 균형의 원칙이다. 그 다음에 민간 경제는 뭐 무계획, 유연한 계획성이지만 공공경제는 엄격한 계획성 하에서 진행되죠. 한 해 동안 예산안 짜고 그걸로 진행한다. 그 얘기예요. 민간 경제 생산물의 특징, 배제성, 경합성, 공공경제는 비배제성, 비경합성. 얘는 이제 공공지의 특징에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자세히 넘기시고요.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이 나와 있죠. 정부를 보는 기본 시각이 나와 있는데 거기 먼저 유기체적 견해가 나와 있어요. 유기체적 뭡니까? 유기체는 몬스터죠, 몬스터. 몬스터 무슨 생명체 그런 뜻이거든요. 생명체. 한마디로 정부 자체가 어느 하나의 어떤 생명체적 특징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정부 그 자체가 어떤 뭔가 심장이고 두뇌란 뜻이에요. 정부 자체가 어떤 생명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핵심이야. 자, 유기체적 견해는 정부가 핵심이에요. 체적 견해에 의하면 이 정부가 핵심인 거예요. 정부가 핵심이에요. 정부가 심장이면서 두뇌가 되는 거예요. 정부가. 그런데 그 밑에 기계론적 견해가 있죠. 기계론적 견해는 견해에 의하면 얘는 정부가 심장이 아니에요. 얘는 뭐냐면 민간. 그러니까 정부는 하나의 도구다. 정부는 도구. 민간이 핵심이야. 이게 민간이. 아니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가 어느 하나의 생명체를 가지고 움직이는 심장 두뇌가 된다. 이 정부가 핵심. 정부는 반드시 필요한 거다. 그 얘기예요. 이 유기체적 견해고 아니다. 정부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민간이 살아감에 있어서 기계론적으로 하나의 도구로 필요하다. 도구로.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생명체가 있으면 그냥 우리 손톱, 발톱 이 정도가 민간이라 이게 정부가 된다라는 그런 견해거든요. 그래서 거기 유기체적 견해는 국가를 자연 발생적인 유기체로 보는 견해이다. 자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의 어떤 생명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부와 사회 구성원의 관계에 보시면 이 견해에 따르면 사회 전체는 개인에 우선한단 말이야. 우선하기 때문에 기개인이라는 것은 이 민간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공동체의 일부다. 일부기 때문에 사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바로 정부에 의해 설정된다. 공공부문이 중요하다. 이게 유기체적 견해고. 그래서 이제 뭐냐면 개인은 유기체의 이 정부의 어떤 부분으로서만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설정한 목표가 있어. 그러면
그 목표에 수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극단화, 전체주의 사고, 뭐 극단화, 나치, 일본 군국주의 막 이런 것들이 등장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얘기고, 기계론적 견해는 이제 그게 아니다. 기계론적 견해는 정부는 어떤 민간이 핵심이기 때문에 민간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피조물 또는 어떤 수단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뭐야? 세탁기도 필요하고 냉장고도 필요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세탁기, 냉장고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얘들이 못해. 에이, 교체하면 돼요. 세탁기 새로운 세탁기로 교체하면 되고 새로운 냉장고 교체하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뭐냐면 어떤 생명체가 있으면 거기에 손톱 발톱 그 정도밖에 안 된다. 기계론적 견해예요. 그래서 나와 있죠. 이 견해에 따르면 정부는 개인들이 원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고안된 어떤 도구, 기계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 나와 있는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다 그 얘기고, 정부의 3대 기능 나와 있죠. 머스그레이브 나와 있죠. 머스그레이브. 자, 머스그레이브. 재정학계에서는 아주 재정학계의 어떤 BTS라고 해야 되나? 방탄소년단. 아무튼 유명한 사람입니다. 정부의 3대 기능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래서 이거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자, 우리 기초경제학에서도 굉장히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첫 번째, 뭘 달성해야 된다? 효율성을 달성해야 된다. 자원 배분 기능. 이게 바로 자원 배분 기능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자원 배분 기능, 효율성. 기초경제학에서 다 언급되는 개념이거든요. 경제학이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 첫 번째가 효율성을 달성을 해야 돼요. 효율성. 효율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최소비용, 최대효과야. 최소비용, 최대효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파이를 어떻게 하면 가장 크게 할 것인가? 이 파이가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관심이 있어? 없어? 없어요. 최대한 파이를 크게 하는 거. 효율성의 문제고, 그 최소비용, 최대효과예요. 두 번째, 분배의 기능이다. 바로 공평성, 소득 분배의 기능. 지겹게 나올 거예요. 효율성과 공평성. 그 다음에 이제 정부가 어떤 기능을 할 때는 효율성과 공평성을 추구하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이제 경제가 안정화돼야 되죠. 경제 안정화 기능. 이 세 가지만 기억합시다. 암기하셔야 돼요. 경제 안정화 기능. 나중에 다 나와요. 조세의 기본 원칙, 효율성을 추구해야 된다. 공평성을 추구해야 된다. 경제 안정화 기능을 추구해야 된다. 안정적인 경제 성장. 이게 바로 이제 효율성과 공평성을 주로 이제 미시경제에서 주로 다루고요. 미시경제에 다루고, 이제 경제 안정화 기능은 이제 거시경제학에서 주로 다루게 되거든요. 자, 그리고 3대 기능을 좀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재정 이론의 역사적 흐름 나와 있죠.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다 지우셔도 돼요. 뭐 중상주의 나와 있죠. 중상주의에서 뭐 부국 강병 나와 있죠. 나라를 부유하게 군대를 강하게 뭐 이런 게 부국 강병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러니까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이 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상주의는 주로 뭐야? 조세론이야, 조세론. 중상주의는 조세론.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이 조세론이란 말이야. 재정학의 시작은 조세론으로 출발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재정학이 크게 조세론과 공공지출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공공지출론은 뭐다?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정부가. 그다음에 고전화파 아담 스미스. 1776년 아담 스미스. 아담 스미스 대충 들어보셨죠? 경제학의 뭐 아버지다 해갖고 아담 스미스. 정부에 개입하지 말아라.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시장 경제 효율성을 상실시키고 어떤 경제 주체의 창의성을 저해시킨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최소의 정부가 최상의 정부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최소한의 치안, 국방, 외교, 교육, 행정 여기에만 신경을 써라.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그래서 뭐 야경국가, 경찰국가, 밤에 치안만 담당하는 그런 걸 강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부의 철저한 비개입을 좀 이런 어떤 주장을 했기 때문에 어떤 소규모 재정을 추구를 했고, 그 다음에 항상 균형 재정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균형 재정을 여기서 균형 재정을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뭐냐면 균형 재정이라는 게 재정의 균형이라는 얘기는 뭐야? 정부가 번 것만큼 쓰라는 얘기죠. 그래서 정부 조세하고 정부 지출이 똑같게끔 균형 재정을 유지를 하셔야 된다. 재정 적자를 발생시키면 안 된다. 뭐 이런 게 바로 아담 스미스의 입장이었고, 근데 밀이라는 학자가 등장하죠. 밀 나중에 나오거든요. 뭐 동등 희생의 원칙에서 나와요. 이 밀은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의 어떤 고전학파인데, 우리가 고전학파라는 말은 나중에 케인즈가 한 얘기거든요. 자기 이전의 경제학자들, 그래서 뭐 아담 스미스 이후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을 뭐 고전학파나 클래시컬하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전학파 이후에 이 경제학자가 밀인데, 아까 아담 스미스는 18세기죠. 밀은 19세기 중엽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고전학파이기 때문에 아담 스미스처럼 균형 재정을 유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틀은 개입하지 말아라. 그 뜻이 비개입이에요. 비개입이지만 만약에 시장이 실패하면 약간씩 정부가 개입해도 된다. 뭐 요 정도 수준이야, 밀은. 뭐 그 정도로고, 바그너는 정말 잘 나와요. 바그너 딱 이름 들어보더라도 딱 독일 사람 떠오르죠. 그래서 뭐 독일 아까 국가는 뭐다? 유기체적 견해. 이게 바그너거든요. 국가가 그 자체가 존재 이유가 있다. 그 자체가 생명체고 그 자체가 어떤 심장이고 두뇌다. 그래서 유기체적 견해. 그 정부 개입을 찬성했습니다. 당연히 정부가 유기체적 견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을 찬성을 했다. 그래서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나와 있죠. 바그너는 국가를 인간 생활의 발전에 따라 필연적으로 형성되는 유기체로 파악했다. 나와 있죠. 그래서 정부 개입을 당연시한 거다. 당연시된 거예요. 그래서 동그라미 5번 나와 있습니다. 자, 바그너는 경비의 생산성을 폭넓게 인정하는데 근대로 들어와서 국가의 활동 영역이 넓어지고 그 기능이 질적 양쪽으로 다양화되면서 점차 재정 규모가 커지는 현상. 경비 팽창의 법칙, 바그너의 법칙 나중에 나오거든요. 경비 팽창의 법칙 밑에다가 페이지 240 써놓으세요. 나중에 240페이지 논의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빅셀, 린달, 파레토 나와 있죠. 빅셀, 린달, 파레토. 자, 어떻게 나와 있냐면 거기 동그라미 3번 봐보세요. 이에 따라 조세 수입뿐만 아니라 공공지출 동그라미예요. 공공지출. 그래서 지출 측면에서 재정학 연구 대상을 확대시켰다. 그러니까 뭔가 이 조세론에서 이제 지출론으로 확대되는 거예요. 공공지출론. 그러니까 얘는 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얘는 그게 아니라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 그걸 이야기한다. 그 얘기. 그 정도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의 재정학설. 이제 고전학파 1930년대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있잖아요. 미시경제학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1930년대 이후에 이제 거시경제학이 등장하게 되는데 어떤 시대적 배경이 있냐면 1920년대 대표적인 공업국가였던 미국 있죠. 미국은 굉장히 이례적인 호경기를 누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1929년 10월 24일 미국의 월가를 중심으로 주가가 대폭락합니다. 그래서 이때 뭐 우울한 10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주가가 대폭락하면서 우스갯소리로 이제 펀드 매니저들 폭락해 어디서 옥상에서 자살이 따르고요. 그다음에 이 불황 여파가 이제 아무튼 그 당시에 대부분 젊은층들이 엄청난 주식에 투자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또 실업 발생을 하게 되면 보통 청년층을 중심으로 실업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청년 실업은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요, 1920년대 그 당시 실업률이 통계가 제대로 없었겠지만 약 5에서 6%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1933년 이 4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미국의 산업 생산의 3분의 1이 감소합니다. 미국의 산업 생산의 3분의 1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3분의 1 공장문 닫았다는 얘기예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미국의 실업률이 약 26%까지 올라간단 말이야. 이거 엄청난 실업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IMF 회원이기 때 우리나라는 물론 다른 나라에 비해 전통적으로 좀 실업률이 낮은 편이지만 우리나라가 IMF 회원이기 때 8% 이상을 초과를 했다. 그때 정말 자살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고 하고 그랬다고요. 유럽 선진국 같은 경우는 경제가 불을 타도 10%예요, 10%. 불을 타면 10%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실업이 낮지만 이 실업이라는 것은 엄청난 실업이죠. 그래서 이제 젊은 층들이 일자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폭동을 일으키겠죠. 근데 당시 미국 대통령이 발포 명령을 내린단 말이야. 그러면 젊은이들이 일자리 없지, 나가서 하니까 총 쏘지. 그래서 그 당시 유행했던 것들이 뭐냐면 젊은 남자들이 모여갖고 춤추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죽음의 댄싱 이런 것도 유행하고 막 그랬다고요.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없어서 거리를 헤매도는 사람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정말 심지어 아사 굶어 죽는 사람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하게 된다. 그다음에 그 불황의 여파가 이제 미국에서 그치면 되는데 그게 그 당시 이제 미국은 유럽 각국들과 이제 무역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이런 이 불황의 여파가 영국, 독일, 프랑스, 유럽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경기 침체, 극심한 경기 불황. 이제 좀 더 센 말이 필요하단 말이야. 패닉 상태에 빠진 거야, 패닉 상태. 그것도 부족해. 그래서 대자를 붙이는 거예요.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발생을 한다. 1930년대 세계 대공황이 등장을 하면서 이제 그 전에는 뭐였어요? 미시경제학, 아담 스미스. 정부가 개입하지 마라.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 정부는 뭐 경찰 국가, 야경 국가만 수용해라. 정부는 치안만 담당해라. 뭐 그런 얘기 됐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냐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미시경제학 공부하시면 이게 나오잖아요. 무슨 해갖고 수요와 공급 만나갖고 초과 공급 가격 떨어지고 초과 수요 가격 올라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그리고 뭐 노동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임금, 노동량 해갖고요. 노동 수요, 노동 공급. 그럼 초과 공급 존재하면 임금이 떨어지고요. 초과 수요 존재하면 임금이 올라서 시장의 불균형을 해소시켜준다. 정부는 경제에 개입하지 말아라. 이게 미시경제학 내용이에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어떤 기존의 미시경제학으로는 더 이상 어떤 만성적인 경기 침체, 만성적인 실업, 설명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케인즈가 이제 등장을 한다. 등장을 하면서 이때 이제 아담 스미스 이후 자기 이전의 경제학자를 통틀어 갖고 너희들은 클래식한 애들이다. 고전학파라는 말을 케인즈가 한 얘기예요. 하면서 새로운 어떤 이제 이 굉장히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천재적인 두뇌를 가지고 있는 케인즈가 이제 연구를 거듭한 결과 1936년 원래 원 제목은 있잖아요. 고용, 이자, 화폐에 관한 일반 이론이라고 해요. 줄여서 우리가 제너럴 세어리, 일반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이론이라는 교재가 등장을 하면서 이제 어떤 거시 경제학이 새로 태동하게 되는 계기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케인즈를 경제학계의 마지막 거인, 마지막 거물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렇게 엄청난 경기 침체가 발생을 하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그 경기 침체를 해결해 줘야 된다. 정부가 인위적으로 뭔가 도로를 뚫는다거나 뭐 사회 간접 자본을 건설한다거나 이렇게 해서 댐을 건설한다거나 공항을 건설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어떻게 된다. 지출을 오히려 증가를 시켜줘야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출을 증가시켜줘야 뭐가 된다. 거기서 생산활동이 활발해지는 거고 생산활동이 활발해지게 되면 거기에 고용이 증가를 하고 고용이 증가하게 되면 실업이 줄고 그냥 국민소득이 늘어나면서 다시 소비하고 투자하게 되는 선순환이 발생을 한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의 고전학파 경제학과는 전혀 색깔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 케인즈는 뭐냐면 아까 뭐 균형 재정 필요 없다. 적자 재정이라도 상관없다. 적자 재정이라도 상관없다.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라는 관점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와 있죠.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적자 재정이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렇게 흘러 들어온다. 뭐 이 정도로만 하시면 돼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어려운 내용들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경제적 효율성과 시장 실패. 시장 실패. 자꾸 제가 잔소리하는 것 같아서 죄송하지만 이 기초경제학 듣고 오셨다는 가정이 없으면 이 교재를 덮으셔도 돼요. 지금 이 순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는 기초경제 수업 안 들었는데 어떡하지? 그럼 교재를 덮으셔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를 거예요. 기초경제학 반드시 듣고 오셔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수업을 하셔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러분 그림 한번 봐보세요. 쭉 넘겨서 33, 34, 35 쭉 한번 그림 넘겨보시라고. 도대체 이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그림이? 이게 미시경제학 마지막 파트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자기는 경제학을 전공을 했다. 뭐 그러면 상관없겠지만 경제학을 전공하지 않고 처음으로 재정을 접하신 분들은 제가 아무리 쉽게 설명을 하더라도 이해가 안 되실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재정학을 위한 기초경제학을 수강하지 않았다. 근데 경제학과 학생은 아니다. 그러신 분들은 반드시 빠르게라도 이쪽 파트를 듣고 오셔야 돼.
제가 나쁜 영상을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 우리 무료라니까, 무료. 무료니까 반드시 수강 오셔야 돼요. 부탁드립니다. 자, 다 이제 기초경제학을 다 수강했다는 가정하에서 논의를 할 거예요. 자, 파레토 효율성 개념이 등장하죠. 파레토는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름이에요. 이탈리아 경제학자 이름인데 아마 여러분들 제가 이 파레토 얘기하면 좀 짜증이 날 거예요. 왜냐하면 이 파레토는 그 굉장히 경제학을 어떻게 시작했냐면요. 이 사람은 그 주식 투자를 해갖고요. 돈을 무지막지하게 벌어요. 엄청난 부를 축적합니다. 그래서 집 자체가 궁전이야, 궁전. 진짜 궁전이에요, 궁전. 그런데 이제 돈을 워낙 많이 벌어갖고 돈을 버는데 흥미를 잃어갖고 경쟁을 한 거예요. 자, 근데 또 안타깝죠. 뭐냐면 그 부인이 결혼해서 살다가 도망가요. 도망가서 돌아오질 않아. 얼마나 슬퍼. 돌아오지 않아서 그 캐슬, 그 궁전, 큰 궁전에서 얼마나 외로워요, 혼자 사니까. 그래서 그 수많은 앙골라 고양이들을 막 키우면서 같이 지냈다 그래요. 그래서 앙골라 별장 이런 별명이 붙거든요. 아무튼 파레토. 경제학계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경제학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가장 경제학에서 추구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가 바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효율성. 정말 지겹게 나와요. 경제학에서는 이 효율성이란 말처럼 많이 나오는 거 없을 거예요. 앞으로 지겹게 효율성만 나와요. 그럼 경제학자들은 공평성에 대해서는 크게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았냐? 아니에요. 공평성도 중요하죠. 하지만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얘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효율성은 있잖아요. 가치 판단이 있나 없나? 없죠. 효율성은 정답이 있다라는 얘기, 가치 판단이 없어요. 근데 공평성은 어떻게 된다? 가치 판단이 내재되어 있어요. 어떤 게 공평하냐에 따라 사람마다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어려워. 공평성. 어떤 게 공평한지 어떻게 답을 내릴 수가 없어요. 어려우니까 얘기를 잘 못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효율성과 공평성 정말 지겹게 효율성 정말 중요합니다. 효율성. 그러면 효율성을 무엇으로 판단할 것이냐? 바로 파레토 효율성으로 판단을 하고요. 공평성은 바로 사회 후생 함수가 있어요. 사회 후생 함수는 소셜 웰페어 펑션 해갖고 사회 후생 함수가 있어요. 이걸 두 개로 묶어서 효율성과 공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회로 가보자는 얘기예요. 그게 후생경제학이에요. 이게 마지막 결론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효율성 말 그대로 최소 비용, 최대 효과, 공평성 나와 있죠. 그래서 이제 먼저 거기 파레토 효율성의 기본 개념 넘겨보세요. 파레토 효율성 기본 개념 나와 있는데 실현 가능한 배분 나와 있고 이건 곧 설명해 드릴게요. 파레토 위, 파레토 열이 이런 게 나와 있어요. 자, 뭐냐면 이제 먼저 교환의 파레토성, 우리가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생산의 파레토 효율성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그걸 먼저 논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뭐냐면 사람은 경제학에서는 있잖아요. 경제학에서는 2x2 모형이라고 그래요. 기초경제학에 다 나와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자, 두 가지 생산 요소라고 하는 것은 생산에 필요한 모든 것이야. 그래서 LK 두 개의 생산 요소예요. 얘는 노동이고요, 자본이야.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하겠죠. 투입을 해서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재화를 X재화, 두 번째 재화를 Y재화,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 다음에 사람은 두 사람이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에요. 자, 노동과 자본 두 개의 생산 요소를 투입을 해갖고요. 그 다음에 X, Y를 두 개의 재화를 생산한단 말이에요. 생산한다. 이때 어떻게 생산을 해야 돼? 가장 효율적으로 생산한다 그 얘기예요. 효율적으로 생산하겠죠. 생산하면 안 되죠. 그걸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두 사람한테 나눠줘야 돼요. 그쵸? 어떻게 나눠줘? 효율성 있게 나눠주되 또 뭐야? 공평성도 추구하자 그 얘기예요. 추구하자. 알겠죠? 공평성도 추구하자. 이런 이제 모형이에요. 우리가 이 모형을 이제 이 큰 그림 하나 그려보세요. 이 모형을 이제 우리가 배울 건데 일단 나눠줄 때 있잖아요. 어떻게 나눠주는가? 잘 봐보세요. 효율적이게 나눠줘야 돼. 물론 공평성도 추구하지만 일단 효율성 있게 나눠줘야 된다는 얘기야. 나눠주는 것은 공평성 아닙니까? 효율성도 있어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한테 이제 X제와 Y제를 분배를 해놨단 말이에요. 분배를 해놨는데, A라는 사람한테다가 이제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고, B라는 사람이 있는데, X제와 이제 X제화가 있어요. X제화가 이렇게 있어요. X제화를 얘가, 이 사람이 10개를 가지고 있고요. 이 사람도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갖고, B라는 사람한테서 X제를 하나 뺏어요. 이렇게 하나 뺐고요. 그 다음에 Y제가 있어요. Y제도 마찬가지야. Y제가 만약에 20개, 뭐 25개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Y제를 요렇게 줬어요. 그래서 이때 1개, 이때도 1개야. 그랬더니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AB가 이제 X제가 11개가 됐고요. 얘는 9개가 됐겠지. X제가 B한테는. Y제는 이제 뭐냐면 얘가 19개가 됐고요. 얘가 26개가 됐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A한테 XJ 10개, YJ 20개, B한테는 XJ 10개, YJ 25개가 분배된 상황에서 이제 B한테서 A한테 X를 한 개를 주고요. A한테서는 Y를 한 개를 뺏어갖고 B한테 줬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두 사람이 X 한 개당 Y 한 개를 서로 교환을 했다고 얘기해요. 교환을 했는데, 자, 효용이라는 말이 등장하거든요. 기초경제에 다 나와요. 효용이라는 말은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할 때 느끼는 만족감을 효용이라고 해요. 그 효용을 영어로 utility, 그래서 앞으로 효용은 U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했는데 이때 이렇게 변화를 시켰더니 A라는 사람의 효용이 증가를 하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이 불변인가 불변. 이렇게. 불변이라는 표현을 쓸 때 위에 발을 쓰거든요. 자, 이렇게 X 한 개를 받고 X와 Y를 한 개씩 서로 교환을 시켰단 말이야. 교환을 시켰는데 A라는 사람의 효용은 커지고요. B라는 사람의 효용은 똑같아졌어요. 그러면 그 이전의 이 배분 상태는 바람직하지 않아?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새로운 배분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아요? 새로운 배분 상태로 가면 다른 사람의 효용은 동일하게 유지되는 채 어떤 사람이 커지게 가능하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때의 배분 상태를 파레토 교수님이 파레토 입장에서 이 배분 상태는 파레토 비효율적이다 라고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열위 상태고 새로운 배분 상태 파레토 우위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레토 그러면 열위 상태에서 파레토 우위 상태로 가는 걸 우리가 파레토 개선이라고 한다고요. 감 잡으셨죠? 근데 이제 계속해서 A라고 B가 서로 X와 Y를 바꿨어요. 교환을 했는데 아까는 A라는 사람의 효용을 B라는 사람의 효용은 불변을 유지한 채 A라는 사람이 커지는 게 가능했죠. 이제 이게 더 이상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의 효용을 또 증가시키고 싶은데 그러기 위해서는 B라는 사람의 효용을 반드시 감소시켜야지만 가능해. 그런 상태에 도달했다고 합시다.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 안 되는 상황이죠. 그게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라고요. 그게 파레토 최적 상황, 파레토 효율적인 상황이 된다고 얘기해요. 감 잡으셨죠? 됐고. 그럼 이제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잠깐 볼게요.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 자, 그래서 교환의 파레토 효율성 조건을 좀 설명하기 전에 자, 물론 기초경제수학이 된다. 기초경제학에서 자세히 다 논의를 했던 상황인데 그래도 또 기억이 안 날 수가 있으니까 소비자 이론을 간단하게 빨리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소비자 이론. 소비자 균형 조건을 다시 한번 잠깐 도출 한번 해보자는 얘기예요. 자, 먼저 우리 소비자 이론에서는 먼저 효용함수가 등장을 하죠. 효용함수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자, 여기는 이 X는 재화예요. X제와 Y제를 소비를 해서 효용을 느낀다는 얘기야. X제와 Y제를 소비해서 효용을 느낀다는 얘기야. 그래서 우리 기초경제학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X제는 사과, Y제는 배, 그러니까 효용을 느끼는 거예요. 당연히 사과의 소비량이 늘어날수록 배의 소비량이 늘어나서 효용이 더 커지겠죠. 이게 효용함수예요. 효용함수인데 이 효용함수를 이제 2차원 평면 때 그림을 그린단 말이야. 이게 뭐였어요? 무차별 곡선이죠.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가 그러니까 지금 독립변수가 두 개고요. 종속변수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다? 3차원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여기가 X제와 사과가 되겠죠?
y제와 배가 되겠죠? 위로 올라가면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효용이. 그러니까 이렇게 갈수록 사과의 소비량이 늘어나고요. 이쪽으로 배의 소비량이 늘어나고요. 위로 올라갈수록 뭐야? 효용이 증가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사과 0, 배 0, 효용도 0이 되겠죠. 그럼 뭔가 사과의 소비를 사과를 하나, 배를 하나 뭐 이렇게 소비를 증가시키면 효용이 뭐 커지겠죠. 이런 식으로 커진다고. 이미 가면 갈수록 높이가 높아지겠죠. 위로 올라갈수록 효용이 커지는 거예요. 그럼 뭔가 이런 둥근 산 모양이 생길 거라 그 얘기예요. 산 모양이. 이해되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어떤 단면을 하나 우리가 이렇게 딱 보시면 이렇게 둥근 산 모양이 이렇게 생길 거란 얘기예요. 이렇게 산 모양이. 감 잡으셨나요? 산 모양이 생겨요. 그러면 자,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뭐냐면요. 무차별 곡선의 정의는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러니까 소비자에게 동일한 효용을 주는 두 재화의 조합점을 연결한 곡선이야. 그러니까 모든 점에서 무엇이 똑같아? 효용이 똑같아. 효용에 있어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차별하다고 하는 거예요. 인디퍼런스 커브, 무차별 곡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 점이 이렇게 있어요. 이 점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좀 상상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갈수록 X제의 소비량이 늘어나고 이렇게 가서 Y제의 소비량이 늘어나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서 효용이 커지는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둥근 산 모양이 생기겠죠. 그러면 하나의 점을 찍어요. 그럼 이 높이가 뭐라고? 효용이라고요. 만족감 효용이야. 그러면 이 점과 이 점의 높이가 효용이니까 이 하나의 점과 높이가 똑같은 점들이 무수히 많을 거라고. 무수히. 그걸 갖다가 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이 점과 높이가 같은 애들이 둥근 산을 이렇게 감싸는 선이 나온단 말이야. 둥근 산을 감싸는 선이. 여기 뒤에도 이렇게 뭔가 감싸겠죠. 둥근 산 모양이. 얘를 이렇게 감싼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게 되면 산 높이가 더 높아지겠죠. 이제 이쪽으로 갈수록 더 많이 구입하니까 산 높이가 높아질 거라고. 여기도 이렇게 하고 이렇게 뭔가 산을 감싸는 선이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그런데 경제학은 모든 경제 현상을 갖다가 2차원 평면에 한 방에 다 보여주는 게 경제학이란 말이야. 이게 너무나 3차원 공간, 이게 너무나 이해가 힘들기 때문에 얘를 2차원 평면상에서 보여준다 그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 이 바닥에다 얘를 투영을 시키는 거예요. 투영을 시키면 얘가 이렇게 하나 투영이 되고요. 얘가 투영이 되고 이 녀석은 요렇게 투영이 될 거라고. 요렇게 바닥에다 투영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바닥만 본 게 무차별 곡선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들 뭐야? 산 높이가 똑같은 해발, 높이가 똑같은 걸 등고선을 그리잖아. 등고선. 그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기초경제에서 나와요. 무차별 곡선에서.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 그러면 사과가 있어요. 사과 있고 배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사과 하나, 배 5개. 사과를 1개, 배 5개를 먹는 것과 사과 2개, 배 3개를 먹는 게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1개, 5개 먹는 거나 2개, 3개 먹는 거 나는 만족감이 똑같더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성질이 이제 뭐야? 우하향하죠. 우하향한다는 얘기는 A점이 있고요. 이제 B점이 있고요. 여기 C점이 이렇게 있다고요. 그러면 A하고 B, A에서 B로 갔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사과의 개수는 5개로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5개로 똑같죠. 배가 5개로 똑같은데 사과 하나로 소비를 늘렸어요. 그러면 A하고 B를 비교하면 무엇은 똑같다? 배의 개수는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사과의 개수가 늘어났어요. 필연적으로 효용이 커지겠죠.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B점이 A점에 비해서 반드시 효용이 커질 거란 얘기야. 그럼 B점과 A점은 동일한 무차별 곡선이 있으면 안 되겠죠.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의 소비를 감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하향하겠죠. 우하향하고 두 번째 성질은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더 많은 재화를 구입하다 보니까 효용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우하향한다. 두 번째 성질은 원점에서 멀리 갈수록 효용이 더 커진다는 얘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교차할 수가 없거든요. 교차할 수 없다는 얘기는 이렇게 U0 이런 무차별 곡선이 있고 U1 이런 무차별 곡선 하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점에서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 여기 C점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U0상의 무차별 곡선에서 어떻게 된다? A하고 B하고 효용이 똑같죠. U1상의 무차별 곡선에서 A하고 C하고 효용이 똑같죠. 그렇죠? 그러면 AB 같고 AC 같으면 BC 같아야 되잖아.
이런 모순이 발생하죠. C가 더 바깥에 있으니까 효용이 더 크단 말이야. 이런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차별성 교차되면 안 돼요. 마지막 성질이 바로 우하향해. 얘도 우하향하고 얘도 우하향하잖아. 근데 이렇게 우하향한다.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자,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하다. 그 얘기 볼록하다. 원점에서 바라봤을 때 볼록해요.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고. 한계 대체율. 그래서 세 번째가 한계 대체율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자, 여러분들 이제 한계 대체율이라는 것은 이게 이제 한계, 이것도 제가 기초 경제에 다 나와요. 한계라는 개념은 앞으로 한계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한계라는 개념이 나오면 무조건 마지날 등장을 해요. 한계 대체, 마지날. 그래서 뭐 한계 효용이다, 마지날 유틸리티, 한계 편익이다, 마지날 베너핏, 한계 비용이다, 마지날 코스트, 한계 수익, 마지날 레베뉴, 한계고 이 녀석이 바로 미분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경제학 강의를, 기초 경제 수학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미분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미분의 개념이고 미분. 그러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미분의 개념을 한번 설명 좀 드려볼게요. 어떤 거냐면 y는 fx 이렇게 함수가 있어요. 그럼 얘가 만약에 ex라고 있다고 합시다. ex 이렇게. 그러면 x가 이제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y는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 아닙니까? 결과 변수. 그래서 독립 변수의 변화량 분의 종속 변수의 변화량 우리가 어떤 차분계수, 차분몫이라는 표현을 써요. 이거 델타라고 했거든요. 그리스 대문자예요. 대문자고 소문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델타. 그래서 이 델타가 수학에서 만국 공통어예요. 뭐냐? 변화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변화량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 값이 100에서 110이 됐다. 그럼 델타 x는 10이 되는 거예요. 100이 90이 됐다. 델타 x는 뭐가 된다?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면 10이 감소를 했다는 얘기고요. 플러스면 10이 증가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우리가 변화량을 계산할 때 어떻게 된다? 변화한 후의 값에서 변화하기 전의 값을 빼는 거잖아요. 90에서 100을 빼는 거예요. 마이너스 1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녀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돼 있으면 xy 해갖고 얘가 원점을 통한 이런 직선 아닙니까? 그럼 얘가 1일 때 뭐가 된다? 1을 대입하면 2가 되고요. 2를 대입하면 4가 되고요. 3을 대입하면 6이 되는 거 아닙니까? 6이. 그래서 만약에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점이 이동을 했다. 그럼 델타 x가 뭐야? 1이죠. 델타 y는 뭐가 돼? 2가 되잖아. 2가 증가. 그리고 또 이 점까지 점이 이동했으면 델타 x는 2고 델타 y는 4고요. 이 점까지는 델타 x 3, 델타 y 6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 전부 다 뭐야? 이거의 기울기 아닙니까? 그럼 기울기 정의 아닙니까?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1이면 2고 2면 4고 3이면 6이야. 그러면 어떻게 계산을 하더라도 뭐가 돼요? 2가 나오죠. 그럼 그럼 결국 뭐냐면 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자, 이렇게 생각하세요. X라는 녀석은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우리가 원인 변수가 독립 변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영향을 주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소득이야, 소득. 아니, 소비야, 소비. 그런데 소득이 막 늘어나.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여러분 소비가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소비라는 녀석이 소득이라는 녀석이 소비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소득은 독립 변수, 소비는 종속 변수가 되는 거예요. 또 얘가 저축이야. 그럼 이자율이라는 녀석한테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자율이 상승을 하게 되면 저축이 늘어났다. 이자율이라는 녀석이 영향을 주는 원인 변수, 독립 변수가 되는 거고 저축은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이게 x가 독립 변수, y가 종속 변수인데 x가 3개를 증가시켰더니 y가 6개가 늘어난 거예요. 그럼 뭐야? 결국은 한 개당 2개 반응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미분이라는 것은 뭐다? 아니, 이 차분계수라는 것은 결국 뭐냐면 독립 변수 한 개당 종속 변수가 몇 개 반응하는가? 그게 바로 차분계수가 되는 거야. 한 개당 2개, 한 개당 2개. 오케이?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독립 변수는 뭐라고요? 영향을 받는 원인 변수. 종속 변수는 뭐야? 영향을 받는 결과 변수. 근데 우리가 궁금한 것은 뭐라고요? 그 독립 변수 변화에 대해 종속 변수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야? 한 개당 2개 반응하더라고 이게.
그러면 근데 왜 미분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미분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는 뭐냐면 그것도 미리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이게 직선이야. 직선 같은 경우는 한 개, 땅 두 개, 두 개 주면 네 개 반응하고 세 개 자극 주면 여섯 개를 반응한다고요. 그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항상 1대1로 일정하다는 얘기예요. 항상. 예를 들어서 뭐 1000개 자극 주면 2000개 반응할 거라고. 0.00001 자극 주면 0.00002 반응할 거라고요. 독립변수의 변화를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일정한데 문제는 곡선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곡선 볼게요. 곡선이 요렇게 있단 말이야. 곡선이. 그러면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점을 변화시키면 델타 x분의 델타 y니까 이걸 기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 점까지 변화시키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곡선 같은 경우는 독립변수의 변화량에 따라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이 다 틀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이 점에서 출발을 했을 때 독립변수의 변화가 정말 0에 가깝게 아주 미세한 차이만 존재를 하더라도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은 틀어져 버릴 거란 얘기야. 그래서 독립변수의 변화량을 0에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0에 가깝게 보내는 거예요. 어떻게 되느냐? 아까 자 델타 x분의 델타 y 있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차분계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여기다가 리미트 해놓고요. 이 델타 x를 0으로 보내보자는 얘기예요. 보내면 여기가 dx, dy 이렇게 표시를 써요. 이런 표시가 시험 문제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얘를 y를 x로 미분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왜 미분이라는 표현을 쓰냐면요. 미세하게 쪼갰다는 얘기야. 아까 한 개 변화시킨 것을 0.5개, 0.1개, 0.0001개 거의 0개 가깝게 미세하게 쪼갰다. 미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이런 곡선이 있어요. 다시 그러면 이 점에서 출발을 해서 이 점까지 점을 이동시키면 A 기울기죠. 이 점까지 이동시키면 A 기울기죠. 이 점까지 이동시키면 A 기울기죠. 무슨 얘기야? 내가 지금 자꾸 독립변수의 변화를 작게 하고 있어요. 계속 가다 보니까 이 기울기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이 점에서 독립변수의 변화를 작게 하니까 쫙 하다가 어떻게 돼? 이렇게 딱 붙어버리는. 이렇게 딱 붙는 게 나올 거라고. 그게 뭐야? 접선의 기울기. 그런 얘기 들어봤죠? 접선의 기울기. 그러니까 이렇게 곡선이 있으면 이 점에서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라고. 이 점에서도 순간적인 접선의 기울기 나올 거라고요. 그러면 이 접선의 기울기가 만약에 1대2고 이 접선의 기울기 1대3이다. 그럼 뭐야? 이 점에서는 한 개당 두 개씩 순간적으로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1대2로 반응하더라. 1대3으로 반응하더라는 얘기야. 순간적으로 반응 비율이야. 순간적인 반응 비율, 순간 변화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순간 변화율. 그러면 이 점에서 한 개를 변화시켰다는 얘기가 아니라 한 개당 두 개씩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비율이야, 비율. 이들이 순간적으로 1대3으로 반응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순간 변화를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한계라는 개념이 이제 이해되시죠? 이 한계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그럼 무조건 그것이 미분이고, 미분이고, 그 녀석은 당연히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걸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해석한다? 어떻게? 독립변수 한 개당 종속변수가 반응하는 비율. 또는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무슨 뭐 X축 변수가 하나 변했을 때 Y축 변수가 얼마큼 변하는가? 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 미분이다, 미분. 한 개당 몇 개씩 반응하는 거. 반응 비율이 한 개. 그러니까 한 개 대체율이야. 한 개 대체율. 그러니까 또 마지날 M이 등장을 하겠죠. M. 마지날 M. 비율이야. 율, rate. 뭐야? 대체. substitution. 대체. 그래서 MRS. 자꾸 나와야 되고 계속 나옵니다. 이거 익숙해져야 돼. MRS. 그래서 MRS고 두 재화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XY라고 하는 거예요. XY. 되고 자 한번 볼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한계 대체율 뭐냐? 자 한계 대체율은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를 했어요.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동일한 뭐라고요? 효용.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양이야. 그러니까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 Y제 양. 지금 무슨 얘기냐? 여기가 뭐야? 1이고 5고요. 여기가 2고 3이야.
그러면 이 점 A점에서 이 점 B, C로 이동을 했을 때, 자, A에서 C로 점이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 자, X를 1개에서 2개로 증가시키고 Y를 5개에서 3개로 줄여도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야. 이때 X 1개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1개 대체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가 그럼 델타 X가 얼마입니까? 1이죠. 델타 X는. 그럼 델타 Y는 뭐가 될까? 2가 되는 거예요. 2가. 그래서 아니 마이너스 2죠. 자, 5의 3 감소니까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러면 결국은 델타 X분의 델타 Y. 자, 일단 무조건 X축 변수의 변화량분의 Y축 변수의 변화량 무조건 기울기입니다. 이 녀석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이 녀석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죠. 얘는 1개당 자극 주면 2개씩 떨어지는 거예요. 이 기울기는 마이너스예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까지는 뭐가 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그쵸? 그런데 우리는 자 아까 한계 대칭의 정의는 뭐라고요? X 1개를 추가로 증가시켰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포기하는 Y좌형이죠. 그럼 델타 X가 1이 되고 델타 Y가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부가 싫어. 우리가 마이너스가 의미하는 바는 뭐다? 어떤 재화의 소비를 증가시켰을 때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다른 재화를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건 다 알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뭐냐면 1개당 교환되는 교환, 절대적인 교환 비율이 중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이 무차별 곡선의 이거 기울기에다가 마이너스를 한번 붙여버리는 거예요. 플러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결국은 자 다시 한계 대치율은 자 여기까지 쓰면 마이너스 없애면 어떻게 된다?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마이너스 붙이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이 되는 거예요. 절대값이 1개당 교환되는 비율.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우리 한계란 말은 뭐라고요? 어떤 재화 한 단위를 1개당 몇 개씩 반응하는가? 1개당 몇 개씩. 그러니까 X 1개당 Y가 교환되는 반응 비율. 그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 바로 한계 대치율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왜냐면 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여러분 한계 효용이라는 개념이 또 등장을 해요. 한계 효용. 한계 효용은 이거 있거든요. 마지널 유틸리티 오브 X. 한계 효용이에요. 이 한계 효용은 자, X제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 이게 한계 효용이거든요. X제를 내가 한 단위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야. 그러니까 X가 이렇게 있고요. 자, 5가 있고 6이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효용이 이렇게 해서 효용이 여기 100이고 여기 300이 됐다고 합시다. 만약에. 그러면 X제 Y 빵이라고 합시다. 빵을 하나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의 증가분이 얼마입니까? 효용의 증가분이 200이 된다. 이게 X 한계 효용이에요. 알겠죠? X 한계예요. 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기초경제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한계 효용. 자, 그러니까 기초경제를 듣는 게 좋습니다. 반드시 듣고 오세요. 한계 효용이에요. 그러면 자, 이 소비자가 사과 하나를 더 소비하고요. 더 소비하고 배 한 단위를 배 두 단위를 줄였어요. 그래도 효용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잘 들어보세요. 사과 한 단위를 추가로 소비했을 때 효용이 100이 들어갔어. 100이.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은 사과하고 배를 지금 1대2로 교환하잖아요. 교환해도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사과 하나를 추가로 소비를 했을 때 효용이 100만큼 늘어났다면 배를 한 개를 추가로 소비한 효용은 얼마만큼? 50밖에 안 늘어나겠죠. 감 잡으셨나요? 아까 왜냐면 사과 하나를 먹고 배를 2개를 잃어도 나는 배를 2개를 잃어도 효용이 똑같다는 얘기는 사과 한 개당 배 2개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사과가 배보다 2배 맛있다는 얘기야. 그럼 사과 한 개당 한 개 이용이 100이라면 배 2개 한 개 이용이 100일 거라고. 그럼 배 한 개당은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MUY는 뭐가 돼? MUY는 결국 뭐가 돼? 50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해되세요? 그러면 한 개당 2개 교환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배가 사과보다 2배만큼 더 맛있다는 얘기니까 사과의 한계용, 배 한계용이 2배라는 뜻이죠. 요렇게도 구할 수가 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더 중요해요. 중요한데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분자애가 MUX가 있죠. 분자애가 MUX가 있어요.
그럼 분모에는 이제 뭔가 있을 거야, 분모에는. 그럼 결국 최종적인 가치는 누가야? 분자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얘가 개, 명이 있어요. 그럼 누가 이겨? 개가 이겨요. 그러니까 분자하고 분모의 단위가 다를 때는 분자가 이기거든요. 또 무슨 얘기입니까? 10개의 사과를 5명이 나눠 가지면 한 명당 2개 아니까 2명이 아니단 말이야. 분자의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MUX가 이렇게 있으니까 이는 분자의 가치야. 그러니까 분자는 X제의 가치를 뜻하는 거예요. X제의 가치야. 그런데 분모에 Y제의 가치가 있죠. 그럼 Y제 가치 대비 X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 분자의 가치가 그 가치를 결정한다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무슨 얘기냐? X제의 가치야. X제 가치, 분자의 가치니까 X제의 가치야, 얘는. X제의 가치인데, 무엇 대비? Y제 대비 X제의 가치라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2죠, 2. 2는 단위가 개죠, 개. 누구 개입니까, 얘가? 누구 개? Y개예요.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예요. X 한 개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 소비자 이론에서는 XY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고요. 생산자 이론에서는 LK라는 변수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럼 무조건 이 녀석 기준점이 되는 거고요. 끝나는 것은 A로 끝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X 한 개당 Y 몇 개, 노동 하나당 자본 몇 개. 알겠죠? 다시 X 한 개당 Y 몇 개, 노동 하나당 자본 몇 개. 그럼 제가 소비자 이론에서 여러분들한테 이거 누구 개니? 그럼 Y개입니다. 답하시면 돼요. 그럼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입니다. X 몇 개의 가치야? 한 개의 가치예요. 다시 생산자 이론이야. 누구 개입니까? K개입니다. 누구의 가치? L의 가치입니다. L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노동 하나의 가치를 자본의 개수로 표시한 거고요. X 한 개의 가치를 Y제의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X 한 개당 Y가 2개가 막 교환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2개는 결국 Y제의 Y 개수죠. 근데 사실상 누구의 가치야? X의 가치야.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X 한 개의 가치를 Y제의 개수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MUX가 이렇게 니까 X의 가치인 거예요. 근데 분모가 MUY란 말이야. 그러니까 Y제 대비 X의 가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Y제의 개수로 표시한 X 한 개의 가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앞으로 이렇게 그 아래 첨자가 나와. 그러면 일단 연습 한번 하고 갑시다. 이거 정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델타 X분의 델타 Y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고 마이너스 또 붙거든요. 그럼 기울기 절대값이야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M이 나오고요. 이렇게 나와. 그럼 아래 첨자가 나오면 이게 크로스가 돼요. Y가 이렇게 크로스가 돼. X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얘가 이 다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아래 첨자가 나오면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분자보다. X 한 개당 Y가 2개 막 교환됩니다. 얘는 사실상 X의 가치야. X의 가치, X의 가치. MUX는 X의 가치인 거예요. 단, 분모가 Y제니까 Y제 대비 X의 가치인 거예요. 또 하나. X 델타 X분의 델타 Y 또 마이너스 붙어요. 마이너스 붙고요. 나중에 이제 가격이 등장을 해요. 가격이. 그럼 여기 뭘까? Y, 여기 뭘까? X. 나중에 나와요. 이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 가치? 한 개의 가치. 그 X제 가격인 거야, 그냥 이건. 분모를 지우면. X의 가격이에요. 근데 분모가 Y제니까, Y제 가격이니까 Y제 대비 X의 가격인 거예요. 한마디로 뭐냐면 X 한 개나 Y가 2개가 막 교환되는데 이건 X제와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결국 Y제와의 개수로 표시한 X제 한 개의 가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일단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몰라 아직은 모르지만 기계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을 연습하는 거야 지금. 내가 MC가 또 나오거든. MC 여기 뭘까? Y 여기 뭐 X 3 누구게? Y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 가치? 한 개의 가치. X 한 개당 Y가 3개. 오케이. 그 다음에 또 델타 1분의 델타 K 또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여기 M P가 등장하는데 P 여기 뭐 K 여기 뭐 L 이게 크로스 된단 말이야 이렇게 되고 여기가 만약 2다 누구게? K개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한 개의 가치 X 아니 자
누구의 K개, 누구의 가치 L의 가치, L 몇 개 가치 한 개 가치. 노동 하나가 자본이 두 개 교환된다는 얘기예요. 연습됐죠? 이게 별거 아닐 것 같죠?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합니다. 굉장히 큰 힘을 발휘해요. 계속 나와요, 계속. 자, 연습을 하셔야 되며, 연습하셔야 되고, 자, 이걸 기계적으로 내가 해석하는 방법을 암기를 하셔야 좋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아까 한 개당 두 개 그러면 이해가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나와. 3분의 2 나와봐. 헷갈려요, 얘가. 기계적으로 암기하는 게 좋아. 3분의 2 나오면 3개당 2개 교환되는 건지, 2개당 3개 교환되는 건지, 너무 헷갈려. 그런데 암기한 사람은 이렇게 하잖아. 뭐라고. X 한 개당 Y가 3분의 2개, 3분의 2개는 무조건 Y제 Y 개수로 표시한 X 한 개의 가치야. X 한 개당 Y가 3분의 2 교환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그 말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은 동일한 배수를 해도 상관이 없죠. 똑같은 배수를 해주면 3대 2죠. 그러니까 한 개당 3분의 2개가 교환된다는 얘기는 결국 뭐야? 3개당 2개가 교환된다는 얘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뭐냐? 한 개당 3분의 2개 교환된다는 얘기하고 3개당 2개가 교환된다는 똑같은 말이란 말이에요. 근데 1번이 중요해, 2번이 중요해? 1번이 중요해요. 우리 무조건 앞으로 한 개당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야. 한 개당 교환되는 교환 비율. 자, 연습됐습니다. 이거 자꾸 연습을 하셔야 돼요. 연습을. 됐어요. 그래서 이거 MUI로 MUX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한계대체율. 이거 한계대체율이고 교환되는 교환비율이다. 그런데 그러한 한계대체율이 체감하거든요. 체감한다는 얘기는 자, 이게 올바른 어떤 그 해석은 아닌데 한번 여러분들한테 한번 왜 한계대체율 체감한지에 대해서 잠깐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런 거거든요. Y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사과예요. 사과. 배예요. 그러면 자기가 이 점을 지금 소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는 설명 방식이 잘못된 설명 방식이에요. 사실상 한계대체율 체감과 한계용 체감 관련이 없거든요. 관련이 없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내가 설명을 드려야 여러분들 이해가 쉽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설명드린 내용이니까 자, 이게 있잖아요. 이 점에서는 사과를 굉장히 적게 구입하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 재화를 아주 작게 갖고 있으면 그 재화에 대한 소중함이 크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과가 한 개 있을 때하고 100개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봐. 사과 한 개 있을 때 그 사과는 굉장히 어떤 가치가 높겠죠. 내가 마음속으로 느끼는 가치, 효용이. 그런데 사과 100개나 있어요. 그때 사과 한 개가 느끼는 이 소중함이라는 건 작을 거라고 그 얘기야.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사과를 굉장히 적게 구입하고 있어요. 사과가 굉장히 소중하고 사과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강할 거라 그 얘기예요. 근데 배는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어요. 배는 많이 가지고 있잖아. 그러니까 배의 가치는 별로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때 사과 하나를 증가시켰어요. 사과 하나를. 그럼 그 소중한 사과 하나를 늘어났을 때 효용이 굉장히 크겠죠. 효용이 굉장히 커지겠죠. 커진다면 덜 소중한 배는 크게 포기할 용기가 있다는 얘기야.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교환비율이 크다는 얘기야. 이때 한계대치 3이 되는 거예요. 이제 반대 상황이 되겠죠. 이 점에서는 어떻게 된다? 이 점에서는 볼까? 이 점에서는 사과가 굉장히 많고요. 사과는 소중하지 않고요. 배가 굉장히 적어요. 그러면 소중한 사과 하나 늘어났을 때 그 효용이 급격하게 들어가겠죠. 그러면 소중한 배가 하나 늘어났을 때 효용이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그럼 소중하지 않은 사과는 3개까지 줄여도 자기는 효용이 똑같다라고 얘기해요. 여기는 뭐 1대1이다 이렇게 1대1. 그러면 여기에서는 한계대체율이 3이죠. 이건 뭐가 돼? 1이 되죠. 이건 3분의 1이 되는 거야. 3대 1은 뭐냐면 3개당 한 개당 것은 우리 한 개당 교환되는 교환비율이 중요하니까 여기는 한 개당 3분의 1이 교환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이런 식으로 X제와의 소비를 증가시키고 Y제와의 소비를 줄여감에 따라서 어떻게 된다? 한계대체율이 점점 감소하는 현상, 이걸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차별곡선의 원점이 볼록하게 보이는 이유는 한계대체율이 체감하기 때문입니다. 체감하기.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차별곡선을 배웠고, 자, 네 번째가 이제 예산제약식이에요. 예산제약식. 자, 예산제약식이라는 것은 이제 뭐 어떤 내가 주어진 소득 하에서만 내가 소비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예산제약식 등장하게 되는데, 자, 우리 가격을 경제학 X라고 써요. 그럼 X제와의 가격이에요.
가격이고 X제와의 소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X제와에 대한 어떤 지출액이 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를 X제와 1,000원이야. 를 10개를 구입을 했다. 그 10,000원이 X제와에 대한 지출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Y제와의 지출액은 어떻게 될까? PY 곱하기 Y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총 지출액이 되는 거예요. 그 경제학에서 이제 앞으로 소득을 M이 쓸게요. M은 소득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주어진 소득 갖고요. X제하고 Y제를 구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바로 예산제약식이 되는데, 이 예산제약식에서 있죠. 예산제약식에서 여기서 이 소비자가 선택하는 선택 변수 있죠.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선택 변수는 XY입니다. XY예요. PX, PY, M은 뭐가 돼? 이건 선택 변수가 아니죠. PX, PY, M 뭐냐면 그건 뭐야? 외생 변수가 주어지는 거예요. 소비자가 X제와의 가격을 결정하고 Y제와를 결정하고 그렇지 않죠. 소득을 결정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마디로 좌표상에 있는 변수가 이 소비자의 선택 변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자, X제와의 가격이 100원이야. Y제와의 가격이 100원이야. 소득이 1,000원이야. 그러면 이건 모형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 변수라는 표현을 써요. 외생 변수. 모형 외부에서 주어지는 외생 변수라고 하고, 그러면 소비자는 뭐야? 야, 이런 상황일 때 네가 소비자는 너는 X 한 개 9개 살 거야, 2개 8개 살 거야, 5개 살 거야. 누가 소비자는 뭐야? X, Y를 선택하는 것이지 이 녀석을 선택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X, Y가 소비자의 초이스 베리어블, 선택 변수라고 하는 거고, PX, PY는 외생 변수. 모형에 어떤 모형이 있으면 외부에서 이렇다라고 주어진 변수를 외생 변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기초경제학 들으시면 거기에 막 내생 변수가 변하면 곡선상의 변화다, 외생 변수가 변하면 곡선 자체의 변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자, 그럼 얘를 X, Y 평면상의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Y로 정리를 해주면 Y는 어떻게 될까?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X 더하기 PY분의 M이 되잖아요. M이.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녀석이 뭐가 돼요? 이 녀석이 예산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고요. 이 녀석은 예산선의 Y의 절편이 된단 말이에요. 절편이. 그럼 이제 예산선 한번 그림 그려볼게요. 예산제약식 그림 그리면 여기가 이렇게 나와있어요. X, Y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이제 어떻게 돼요? PX분의 M이 되고요. Y의 절편은 여기가 PY분의 M이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기초경제학 때 이거 다 암기하기로 했어요, 이거. 자, 이거 보세요. M이 단위가 뭡니까? M. 소득. 원이죠, 원. PX 단위가 뭐예요? 원이죠, 원. X제 가격.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됐어요? 항상 경제학에서 원과 원이 만나면 개된다. 그런 표현. 그렇죠. 무슨 얘기냐? 소득이 만약에 여러분, 소득이 1,000원이에요. 소득이 1,000원이야. 소득이 1,000원. 1,000원인데, X제와의 가격이 100원이에요. X제와의 가격이 100원이에요. 소득이 1,000원이고 X제 가격이 100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소득 갖고 몰빵 X만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10개 살 수 있죠. 어떻게 보세요? 이렇게 보잖아. 1,000원짜리. 자, 1,000원 갖고 내가 100원짜리 몇 개 살 수 있어? 10개 살 수 있어. 어떻게 됐어? 1,000원 나누기 10개. 10원이 아니라 10개죠. 그러니까 이것도 암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구입할 수 있는 X제 양이야. 이 예산제약식에서 소비자가 이 점을 초이스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죠? 이 점을 초이스했다는 얘기는 X제만 몰빵 사는 거잖아. X제만 몰빵 사면 몇 개 살 수 있어요? PX분의 M개 살 수 있는 거죠. 그럼 Y제만 몰빵 사면 PY분의 M개 살 수 있죠. Y제 가격 나누는 게 이제 그렇잖아. 그 다음에 예산선 바깥에 있는 점 소비자가 선택이 불가능한 점, 예산선 안쪽에 있는 돈을 남기는 점, 예산선상에 있는 점 뭐야? 돈 다 쓴 점. 우리는 돈을 다 쓰기로 가정을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예산선의 기울기에 보세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PY분의 PX가 이거의 절대값 계산해 볼까? 절대값. 델타 X분의 델타 Y가 뭐라고요? 예산선의 기울기죠. 근데 절대값 붙이니까 마이너스 붙여버려. 붙이면 하하 이게 뭐야? PY분의 PX가 되죠. 아하 아까 등장했던 게 나오네. PYX 이렇게. 이 누구게? Y게. 누구의 가치? X의 가치. X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봐보세요. 만약에 X제와의 가격이 2,000원이야. 가격이 2,000원. Y제와의 가격은 1,000원이에요. 사과 가격은 2,000원. 사과 가격은 2,000원. 배 가격은 1,000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시장 가서 내가 사과 하나를 더 구입하는 배를 몇 개 포기해야 돼?
두 개. 사과는 2,000원이고 이거 사과잖아요. 사과는 2,000원, 배는 1,000원. 그러면 이 소비자가 내가 사과 하나를 더 구입하기 위해서 배를 두 개를 포기해서 사과는 2,000원이니까 어떻게 구했어요? 이렇게 나눴어요. 원과 원이 만나면 개되네. 이 개는 누구게? Y개. 배의 개수잖아. 누구의 가치? 사과의 가치. 사과 몇 개의 가치? 한 개의 가치. 사과 한 개당 배가 두 개가 맞게 안 된다. 그 얘기잖아. 교수님 알았어요, 이제. 얘도 그러면, 이 사과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막 교환되고. 만약에 여기서 그러면, 얘도 아까 X 한 개당 Y가 두 개가 막 교환됐는데, 그럼 이거하고 이거는 무슨 차이입니까? 자, 얘는 뭐야? 얘는 무차별 곡선이잖아. 자, 무차별 곡선 앞으로 5글자로 동일한 효용이야, 효용. 동일한 효용. 그러니까 얘는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X 한 개당 Y가 교환되는 교환 비율이고, 자, 여러분들이 뭔가 이미 생산된 재화를 구입해요.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뭐라 그래? 동일한 비용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 경제학에서 비용은 앞으로 생산 비용이야. 생산 비용. 그러니까 생산자가 어떤 노동과 자본을 투입을 해갖고요. X제와 Y제를 생산을 해. 생산할 때 들어간 돈이잖아. 그게 생산 비용이고요. 이미 생산된 생산물을 소비자가 구입할 때 들어간 돈은 뭐라고 그래? 지출액이라는 표현을 쓸 거예요. 자, 그래서 무차별 곡선은 동일한 뭐라고요? 앞으로 효용.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동일한 효용이야.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동일한 효용.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자, 무차별 곡선 5글자로 동일한 효용. 무차별 곡선 하면 안 돼. 동일한 효용. 자, 그다음에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 알겠죠? 예산선은 동일한 지출이에요. 그래서 얘는 동일한 지출을 유지하면서 교환 비율. 얘는 뭐야? 동일한 효용을 유지하면서 교환 비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주어진 예산 제약하에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소비 물품을 선택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보는 거예요. 무차별 곡선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그려보는 거예요. 예, 그려보시면 여기가 만약에 A점, 여기가 B점, 여기가 C점이야. 그럼 여러분들이 A점, B점, C점 중에 어디를 초이스해야 돼? C점을 초이스해야 된다고요. 자, A, B, C는 무엇이 똑같아요? 효용이 똑같다니까. 무차별 곡선 아까 뭐라고요? 동일한 효용. 동일한 효용이 똑같아요. 근데 무엇이 달라? 지출이 달라. 자, A점은 예산선 바깥에 있어요. 은행 갔어. 뭐로 갔어? 돈 빌리러 은행 간 거야. 그다음에 B는 돈을 다 써버렸죠. 예산선상에 있기 때문에. 근데 안쪽 C점 뭐야? 돈을 남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동일한 효용. 자, A, B, C는 동일한 효용. 동일한 효용화에서 지출을 가장 극소화시키는 것은 C점이 되겠죠. 근데 우리 돈을 다 쓰기로 가정을 했어요. 무차별 곡선 바깥으로 나가요. 이렇게. 나가요. 여기가 B, D가 있어요. D. 그럼 B, D 중에 어디를 선택해? D. B, D는 자, 동일한 예산선, 동일한 지출. 근데 무차별 곡선 바깥으로 가서 효용이 더 커지니까. 그러면 이러한 반달 모양이 있으면 안 되겠죠. 최대한 바깥으로 무차별 곡선이 가나 보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를. 그래서 이 점에서 X를 이만큼 구입하고 Y를 이만큼 구입하는 거예요. Y를 이만큼 구입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 소비자 균형 조건이 등장하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 조건. 소비자 균형 조건은 이 점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의 절대값은 한계 대체율 MUX 나누기 MUY가 있고 PX, PY. 이게 바로 소비자 효용 극대화 조건이 되는 거예요. 중요하면 암기하셔야 돼요. 자, 우리 이거 암기하셔야 돼요. 자, 이게 지금 저는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빠르게 이렇게 설명을 좀 드렸어요.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했었는데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신 분들은 기초경제학을 반드시 수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균형 조건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사실상 이 교환 비율은 사람마다 다르죠. 그래서 이 교환 비율을 소비자의 주관적인 교환 비율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얘는 이제 시장에서 모든 사람들은 동일한 가격에 직면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 이 교환 비율을 직면했을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의 객관적 교환 비율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객관적 교환 비율.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우리가 이미 기초경제에 다 설명한 내용들 갖다가 다시 한번 쭉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본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 균형 조건을 도출했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생산자 균형 조건을 다시 한번 도출한 다음에 이제 파레토 효율성 조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